밤에 장막을 찢는 사이렌 소리가 여의도의 침묵을 갈랐다. 마치 도시 전체의 심장이 멎은 듯 화려한 빌딩 숲은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그림자 한가운데 국내 최고 투자회사 퀀텀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박시우 8세가 있었다. 그의 성공 신화는 여의도의 전설이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미다스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은 더 이상 황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대신 가슴을 짓누르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대표님, 박 대표님, 비서 윤서아의 절규가 멀어져 갔다. 시우의 눈앞에는 값비싼 카펫의 문양이 흐릿하게 번졌고 그의 의식은 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성공, 부, 명예.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낱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우는 문득 자신이 더 이상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가벼운 깃털처럼 혹은 한 줄기 연기처럼 자신이 떠다니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저 멀리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보였다.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본능이었을까? 그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은 점점 커졌고 이내 형언할 수 없는 따스함과 평화로 그를 감쌌다. 그곳에는 더 이상 경쟁도 불안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사랑과 안식만이 존재했다. 그때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진 듯한 그러나 분명한 울림을 가진 목소리였다. 박시우, 너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되었다. 목소리와 함께 시우의 눈앞에는 그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가난 때문에 서름을 겪었던 어린 시절,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했던 청년 시절, 그리고 마침내 부와 명예를 거머쥔 현재의 모습까지.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그가 외면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다. 첫사랑의 눈물, 믿었던 친구의 배신감, 경쟁자들의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 늘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돌아보지 않았던 가족들의 쓸쓸한 미소. 특히 그의 성공 가도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던 냉철함과 비정함이 만들어낸 결과들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실적을 위해 직원을 가차없이 내치던 순간 사소한 실수 하나로 거래처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기억, 그리고 돈 앞에서는 인간적인 연민조차 사치라고 여겼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매 순간 관련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마치 그의 것인 양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공허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노신사의 모습을 한 빛의 존재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으며 어떤 판단이나 비난도 담겨있지 않았다. 네가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시우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너에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목적이 남아있다. 돌아가서 그것을 찾아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내게 주어진 시간은 선물이자 동시에 시험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시우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병원 침대 위에서 격렬한 기침과 함께 눈을 떴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윤서아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대표님, 정신이 드세요? 시우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성공을 향한 그의 끝없는 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일까? 분명한 것은 이전의 박시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그 심장이 향하는 곳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퇴원 후 시우는 한동안 집에서 칩거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아파트였지만 그 풍경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임사체험의 기억은 매일 밤 그를 찾아왔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의사는 그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환각 증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시우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실제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의 감각을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어놓았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파동처럼 느껴졌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시우는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철 사고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강렬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검은 연기와 함께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특정 지하철역의 이름.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불과 몇 시간 후 그가 보았던 이미지와 똑같은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다. 시우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의 단편을 본 것이었다. 그 후로도 비슷한 경험이 몇 번 더 반복되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친 아이에게서 끔찍한 교통사고의 환영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밀쳐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고, 중요한 계약을 앞둔 파트너의 얼굴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그림자를 보고 계약을 미루자고 했다가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그의 경고는 번번이 무시당했고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대표님,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윤서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시우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끔찍한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혹은 저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임사체험에서 노신사가 했던 말, 내게 주어진 시간은 선물이자 동시에 시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뇌리를 맴돌았다. 회사는 그가 없는 동안에도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시우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실적 보고서의 숫자들, 경쟁사들의 동향, 새로운 투자처 발굴, 그 모든 것이 한낱 숫자 노름처럼 공허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자신이 새롭게 얻게 된 능력과 그것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숨긴 채 임사체험, 예지, 영성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소수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우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을 안겨주었다. 이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던 어느 주말,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차를 몰아 강원도의 한적한 사찰로 향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산사의 고즈넉함 속에 머무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새벽 예불 소리, 풍경 소리, 그리고 이름 모를 산새 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씩 정화시켜주는 듯했다. 그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며 명상을 하고 주지 스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르라는 짧은 조언만을 건넸다. 서울로 돌아온 시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의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알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어느 날 오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시우는 창밖을 지나가는 한 젊은 여성에게서 강렬한 불길함을 느꼈다. 곧 그녀의 가방을 날치기 당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죄송하지만 가방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시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몇 분 후 정말로 한 남자가 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려다 주변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여성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우가 있던 쪽을 두리번거렸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날 밤 시우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이 들었다.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미미한 위안을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능력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그에게 더 큰 행동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회사에 복귀한 시우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처럼 직원들을 몰아붙이거나 실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는 직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했고, 비록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일지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추진했다. 물론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부분의 임원들과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수십 년간 그의 곁을 지키며 냉혹한 승부사로서의 그를 보좌해온 최 이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대표님, 요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자선 사업이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이러다가 다 같이 망합니다. 시우는 묵묵히 최 이사의 말을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해고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꼈다. 그 역시 과거에는 최 이사와 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다. 최 이사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일이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최 이사는 물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알던 박시우 대표는 분명 아니었다. 윤서아만이 그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성과 평온함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시우에게 가장 큰 시험대가 찾아왔다.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동남아시아 신흥국 국부펀드와의 대규모 투자 계약 건이었다.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퀀텀 인베스트먼트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계약 최종 검토 단계에서 시우는 자신의 예지 능력을 통해 그 국부펀드의 자금 중 일부가 불법적인 무기 거래와 아동노동 착취를 통해 조성되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어렴풋이 감지하게 되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의 직감 혹은 예지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얻겠지만 그는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내부 회의는 격렬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확실하지도 않은 느낌만으로 수조 원짜리 계약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시우를 압박했다. 최 이사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그의 결정을 만류했다. 대표님,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잊으셨습니까? 이 계약 놓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시우는 눈을 감았다. 임사 체험 중 노신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에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목적이 남아있다. 그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니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것? 밤새도록 고민하던 시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국부펀드와의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터져나왔다. 몇몇 이사들은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소리쳤다. 윤서아는 창백한 얼굴로 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조차 그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떤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 듯했다. 계약 포기 소식이 알려지자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퀀텀 인베스트먼트의 주가는 폭락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은 순식간에 역적으로 바뀌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시우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위기 속에서도 시우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남은 직원들을 독려하며 회사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물론 그 과정은 험난했다. 당장의 수익성은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우는 자신이 과거에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경사 이노베이트 캐피탈의 한태준 대표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는 불길한 예지를 하게 되었다.
한태준은 과거 시우의 공격적인 경영 전략으로 인해 회사가 거의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인물이었다. 시우는 한때 그를 철저히 짓밟았고 그의 불행을 내심 즐기기까지 했었다. 시우는 갈등했다. 그를 돕는 것은 과거의 자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윤서아에게 자신의 예지를 털어놓았고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그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시우는 수소문 끝에 한태준 대표가 은둔하고 있는 강원도의 한 외딴 민박집을 찾아갔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한태준은 갑작스러운 시우의 방문에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시우는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는 익명으로 이노베이트 캐피탈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한태준은 처음에는 시우의 진심을 의심했지만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금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박시우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의 선택은 단기적으로 회사의 손실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와 명성을 안겨주었다. 퀀텀 인베스트먼트는 착한 투자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몇 년 후 시우는 더 이상 여의도의 화려한 빌딩 숲을 전전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규모를 줄이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온화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다. 그는 자신의 예지 능력을 더 이상 저주로 여기지 않았다. 때로는 그 무게감에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거나 글을 쓰기도 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 역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봄날 시우는 윤서아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문득 그의 눈앞에 아주 잠깐 찬란한 빛과 함께 노신사의 미소 띤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시우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그리고 제가 찾아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 또 어떤 시험이 닥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길이 있었고 그 길 위에서 자신만의 목적을 계속해서 발견해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